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이번 시간에는 10주차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주에 예고해드린 바와 같이 요즘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정말로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메르스, 사스 이런 많은 전염병을 겪었지만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이렇게 오래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우리 그 환경이나 생활에 영향을 미칠 것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금 최근에 그 세계 석학들 또는 정치학자들 많은 그 학자들이 포스트 코로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제가 아직 이쪽에 많은 지식이나 또 어떤 전문성은 부족하지만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포스트 코로나라는 담론을 가지고 같이 한번 생각하고 한번 연구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 위해서 오프라인이면 같이 우리 서로 토의하고 하겠지만 이 강의를 듣고 여러분들이 느끼신 점을 같이 온라인상에서 공유하면서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까. 그래서 이번 주에 할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코비드-19 원인과 현황 분석. 자, 물론 뭐 잘 매스컴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바이러스와 세포의 차이점 무엇이고, 이번에 코비드-19는 어떤 현상을 빚고 있고, 이것이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일주시에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볼 예정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시간에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시대의 변화가 어떤 방향으로 흐르는지 한번 담론적인 내용을 얘기하고, 세 번째 시간은 해결책으로서 포스트 코로나 대응 전략 및 유망 산업은 어떤 것들이 될 것인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 교수의 개인 저의 생각이 아니라 많은 어떤 전문가들의 제가 유튜브나 자료 또 어떤 인터넷 기사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제 의견으로 드린 거기 때문에 이게 어떤 객관적인 어떤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이 듣는 75분의 강의를 위해서 아마 한 40시간에서 50시간은 제가 아마 넘게 다른 강의를 듣고 준비를 했다는 것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치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 여러분들과 같이 생각할 수 있는 한번 준비를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먼저 1교시에는 우리가 코비드-19 원인과 현황 분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패러다임 시프트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BC에 오면은 옛날에 비포 크리스트라는 우리가 그런 관점인데,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BC라는 것은 비포 코비드입니다. 코비드-19.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과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 애프터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로 한번 구분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크게 저는 세 가지 관점에서 달라졌다고 합니다. 우선 비포 크리스트 코비드 시대에서는 우리가 대면 사회 중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규모의 경제, 우리가 스케일 어떤 항공사라든지 모든 어떤 산업들이 스케일 관점에서 관점을 가졌었고, 환경 문제는 친환경 이런 것이 주로 이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애프터 코로나 시대에서는 이제 대면 사회보다는 완전히 비대면 사회. 그래서 뒤에서도 설명드리겠지만 언컨택 문화가 앞으로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케일보다는 우리나라가 이번에 K-방역이 성공했던 것도 어떤 규모보다는 우리가 스피드 있게 의사결정하고 스피드 있게 속도전으로 인해서 지금도 우리가 지금 이 강의를 찍는 이 시점에서도 지금 이태원 우리가 뭡니까? 예를 들어서 이태원에서 발생했던 많은 확진자들이 나온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방역 당국에서도 지금 90% 이상 그 사람들 추적해서 관리하겠다는 어떤 스피드 전략을 피우는데, 이제는 스피드가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는 친환경이 아니라 이제 환경은 이제 완전 필수적인 문제가 되었다. 그래서 패러다임 시프트를 세 가지로 요약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우리를 거쳐왔던, 우리가 이제 최근에 한 21세기 우리를 거쳐왔던 세 가지 어떤 질병을 보면은 사스가 우리가 다 종류는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인데
사스는 중국에서, 그래서 2002년에서 2003년도에 왔었고, 전 세계적으로는 약 8,000명 정도 확진자가 있었고, 사망자는 714명 있었습니다. 근데 치료제가 현재까지 없고 치사율은 약 10%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2015년도에 우리가 중동에서 왔었던 메르스 사태, 우리나라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쳤죠. 특히 대형 병원 중심으로 해서 환자들이 사망했던 우리가 상당히 많은 그때 관심을 가졌던 겁니다. 그래서 발생 장소는 사우디아라비아였고 5년 전이었고,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확진자는 2,500명에 약 875명 정도가 사망을 했고, 치사율이 좀 상당히 높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들도 우리가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번에 코로나19, 2019년도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일단 현재는 뭐 확실하진 않지만 중국 우한에서 2020년에 박쥐를 통해서 우리가 발병한 걸로 보는데, 현재 지금 확진자가 이미 400만 명이 넘었죠. 400만 명이 넘고, 지금 사망자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지금 30만 명이 훨씬 넘은 지금 사망자가 발생할 만큼 굉장히, 치사율은 과거에 비해서 떨어지지만, 이제 과거에 우리가 지구촌을 굉장히 혼란스럽게 했던 우리가 스페인 독감이라든지 홍콩 독감, 또는 심지어는 중세기의 흑사병과 같은 어떤 공포를 가질 수 있는 대량 어떤 발병의 이런 지금 진화된 이제 바이러스로 지금 현재 우리에게 지금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과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바이러스와 세균의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세균은 하나의 독립된 세포로 구성된 미생물로서, 세균은 단세포이지만 스스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균은 배양도 할 수 있고 스스로 살아가면서 번식까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이러스는 유전 정보를 담은 핵을 단백질이 둘러싸고 있어서, 세균과 달리 바이러스는 스스로 증식할 수 없고 반드시 숙주가 존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도 결국은 우리가 박쥐나 지금 천상갑을 통해서 인간에게 숙주를 통해서, 인간을 통해서 이렇게 옮겨지기 때문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우리가 손 씻기가 중요한 이유가, 보통의 이 단백질로 둘러싸인 어떤 바이러스는 대부분이 우리가 비누 성분에 가장 약하답니다. 그래서 비누로 우리가 손을 깨끗이 씻고 우리가 마스크를 쓰면은 충분히 방역이 되는 것도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앞으로도 진행 예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언제 지금 이게 멈추게 될지 어떤 초미의 관심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전염병 경보 단계는 뭐 참고로 해보시면, 우리가 1단계는 동물에 한정된 전염을 하고, 2단계는 동물 간 전염을 넘어서 소수의 사람들에게 전파를 되고, 3단계는 사람들 사이에서 전염이 증가된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제 팬데믹은 이제 5단계를 넘어서 다른 대륙의 국가에까지, 현재 지금 지구상 전 지구의 어떤 남극과 북극을 뺀 모든 대륙에서 지금 코비드19가 지금 유행이기 때문에 현재 팬데믹 상태로 지금 넘어간 상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지금 그제 통계인데요. 지금 코비드19 지금 나라별 현황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미국이 지금 확진자만 해도 지금 오늘 보니까 140만 명이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138만 5,850명, 사망자가 8만 1,795명, 스페인이 26만 8,143명의 사망자는 2만 6,744명. 최근에 또 급증하고 있는 게 러시아죠. 러시아가 23만 2,243명 확진자에 2,116명. 그 다음에 영국, 이탈리아, 독일, 브라질, 터키, 프랑스, 이란까지 해서 전부 지금 확진자가 10만 명이 넘고, 지금 사망자가 10,000명이 넘은 나라들도 굉장히 많을 정도로 지금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 우리나라는 이번에 며칠 전에 이란 클럽에서 이태원 클럽에서 발생해서 최근에 좀 확진자가 나오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현재 지금 한 11,000명 정도 규모의 지금 사망자가 한 260명대.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굉장히 스피드 있게 잘 방역을 해서 K 방역이 성공하고 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지금
미국이나 스페인 이런 나라들이 약간 주춤한 대신에 또 새로운 러시아나 브라질 또 여기엔 나타나지 않았지만 아프리카 쪽에서 지금 계속해서 대륙을 건너가면서 이게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언제 멈추게 될지,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제2의 또다시 팬데믹이 올 가능성이 올 겨울에 있다고,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지금 걱정이 되는 현상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 제가 방역 전문가는 아니지만 우리나라가 방역을 성공한 요인을 저는 3S와 3T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S라는 건 첫 번째로 시나리오입니다. 시나리오가 무슨 말이냐면, 제가 우연히 이제 이 여러 가지 동영상을 보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이 K방역을 성공하게 된 것도 우리나라가 작년 12월에 질병관리본부에서 우한 지역은 아니지만 중국 지역에서 이런 그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것들이 유행할 거에 대비해서 도상훈련을 했던 것이 적중해서 결국은 시나리오 테스트에 의해서 미리 예방했었던 어떤 그런 전략 때문에 우리가 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빨리 시약도 개발했다고 합니다. 결국은 앞으로 이제 시나리오 시나리오에 안한 어떤 대응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두 번째, 우리나라는 굉장히 민감하게 우리가 이제 적성을 가지고 센서티브하게 어떤 그 모든 방역에 올인하였고, 세 번째, 뭐니 해도 우리나라의 어떤 건강보험 시스템과 방역 시스템이 완벽했기 때문에 성공했다. 이런 것들을 제 나름대로 생각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세 가지의 우리가 3T로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성공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다양한 어떤 테스트,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테스트를 해서 방역을 미리미리 예방했죠. 실은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 강의 시간에 말씀드리지만 저도 며칠 전에 실은 저도 그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받았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자주 이용하는 피트니스 센터에 이태원에서 확진을 받았던 분이 다녀간 사실이 저하고 동선이 한 며칠간 겹쳐서 저도 며칠 전에 갔다 와서 광진구 보건소에서 받고 음성 판정을 받아서 지금 다시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날 수 있게 되는데, 아무튼 정말 광범위한 테스트를 해서 일단 테스트 양을 늘렸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가 시도하지 않았던 어떤 지역 폐쇄나 이런 거 하지 않고 민간의 자유를 맡기는 어떤 생활 방역, 그 다음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한 새로운 시도, 이 시도가 어떻게 보면은 그 민주주의에 맞는 그런 시도로서 성공하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이런 테스트와 트라이얼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그 다음에 모든 그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었던 것이 우리나라 방역의 성공 요인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글로벌 거시경제 영향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첫 번째,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이 급격히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팬데믹 현상이 된 날, 그날 아시아 주가부터 해서 미국 다우존스 지수, 그 다음에 유럽 EU 지수, 여러 나라들이 어떤 금융시장의 변동이 심했고 아직도 지금 회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뭐 더블 딥까지 예상되고 있는 이런 것들처럼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이 증가되고, 특히 지금 그 앞으로 그 경기의 불안정성 때문에 석유 시장이 원유가가 지금 급격히 변동성이 심해지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글로벌 변동성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우리나라가 지금 그 상공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1분기 소비는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6.4%가 되고, 설비 투자도 마이너스 3.5% 감소했고, 경제 성장률도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1.4%를 또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수출도 지금 4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약 24.3% 감소 예정이고, 뭐 자동차, 철강, 석유 제품 등 이렇게 굉장히 많은 영역에서 우리가 영향을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근데 문제는 1분기 마이너스보다 2분기, 3분기 마이너스가 더 클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것이 지금 큰 영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글로벌 경기 침체가 가능성이 증가되고 있다. 지금 뒤에서도 이따 그 약간 그래프로 보여드리겠지만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의 침체 가능성이 가장 그래도 양호하다고 할 정도로 글로벌 경기가 지금 침체될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 세 번째는 여기에 따라서 각국이 지금 헬리콥터에서 돈을 뿌린다고 할 만큼 지금 경기 부양책을
발표를 했고, 우리나라도 이번에 여러분들이 지금 수령하고 계시는 재난기본소득 모든 국민에게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국채도 발행하고 있는데, 뒤에서 우리나라의 어떤 국채 발행 내역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글로벌 거시기경제 영향으로서 우리가 팬데믹 선언에 따른 주요 국가별 금융시장을 보면은 3월 12일 날 팬데믹 선언 직후에 글로벌 증시 전일 대비 등락폭을 보면은 대부분 EU 같은 경우는 심지어 한 12%대, 그 다음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 한 5%대, 또 그런데 이 이후에도 며칠 동안 아마 여러분들 기억날지 모르지만 코스피가 거의 1700까지 빠질 정도로 상당히 등락폭이 심했고, 지금 이 변동성이 해결된 것이 아닐 만큼 굉장히 글로벌 거시경제에 영향을 많이 미쳤습니다. 자, 또한 글로벌 확산으로 인해서 경기 침체 이슈가 부상되면서 이제 각국이 어떤 글로벌 공급망, 특히 뒤에서 이제 우리가 세 번째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글로벌 밸류체인이 중국 중심으로 이루어지다가 중국에서 어떤 그 생산이 중단되면서 전 세계의 유통망이 타격을 입는, 우리 삼성전자와 가장 경쟁업체인 애플 같은 경우에 중국에서 어떤 반도체 부품이 공급이 중단되면서 3월 달에만 삼성전자 대비 50%였던 그 매출 타격을 입은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현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 쪽, 특히 운수, 관광 이런 것들 수출 관련 업종에 1차적 타격이 발생하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골목상권까지 전방위적으로 지금 소비가 위축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원유 가격이 폭락되면서 거기에 따른 다른 업종까지, 특히 또 원유로 인해서 경제를 이끌어가는 어떤 원유 중심 경제들이 흔들리다 보니까 세계 경제의 어떤 팬데믹 현상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무디스에서 지금 발표한 2020년 4월 28일 날 현재 지금 2000년도, 2001년도 지금 현재 그 경제 성장률 예상인데, 전반적으로 보면은 처음에 발표했던 거하고 볼 때 지금 굉장히 많이 다 마이너스로, 제가 지금 그 많은 지금 전문가들의 어떤 견해가 엇갈리고 있는데, 일부 전문가들은 이제 올해 하락했다가 내년도에는 회복할 것이라고 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더블 딥 현상이 와서 아마 올 상반기에 만약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전히 진정되지 않는다면 아마 내년도에는 더 심한 또 2차 타격이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이 반응은 제가 또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튼 잘 해결이 돼서 우리가 좌측에 있는 우리가 수치처럼 내년도에는 플러스가 되기를 기대를 해봅니다만은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각 국가들이 글로벌 거시경제에서 이제 경기부양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제로금리를 다시 재시행했고, 양적 완화. 미국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돈을 마음대로 찍을 수 있는 나라죠. 찍어도 그냥 다 세계에서 통용이 되니까. 그래서 미국에서 지금 또 특히 트럼프 같은 경우는 재선을 지금 목표로 두고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지금 양적 완화해서 전 국민에게 지금 화폐를 뿌릴 정도로 이렇게 지금 국채를 발행하고 있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중국, 일본 전부 다 현금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번에 이제 단군 이래 최초로 지금 현금성 지원을 하는데, 지금 많은 또 이제 여러 보수 언론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기재부나 이런 전문가들이 어떤 국가 재정의 건전성 악화를 이야기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코비드-19의 추경 내용을 보면은 지금 1차 추경으로 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해서 약 11조 7천억 원을 우리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우리 일반 국민이 혜택을 못 받죠. 그 다음에 2차 추경으로 해서 얼마 전에 이제 선거 끝나고 우리가 100% 국민재난지원금을 하면서 12조 2천억 원을 우리가 추가로 지금 추경을 승인을 받았고, 국채 발행을 3조 4천억을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지금 기재부나 또 보수 언론에서 너무나 지금 많은 그 국채 발행에서 국가 재정이 악화되고 있다. 문제는 지금 이제 정부나 지금 여당에서는 3차 추경을 해야 된다고 하고 있고, 지금 21대 국회가 되면은 3차 추경이 아마 일어날 것 같은데, 3차 추경이 저는 개인적으로 일어나서 제2차 국민재난지원금을 한 번 더 하반기에 지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집행이 됐을 때 우리나라
어떤 재정 건전에서 얼마나 떨어질지 보시면 우리나라 현재 국가 채무 비율이 현재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2020년도 기준에서 약 한 38% 정도 됩니다. 38% 되는데 이렇게 국가 채무가 늘어난다 하더라도 기껏해 한 40%도 넘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어떤 그 GDP 대비해서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 채무 비율은 굉장히 건전하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하반기에 추가 경정 예산을 해서 국민 전체에게 재난지원 한다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여기 뒤에서 보신 바와 같이 전 세계 국가 채무 비율을 보면은 현재 지금 일본 OECD 전체 국가의 국가 채무 비율을 보면은 지금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양호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이미 지금 200%가 훨씬 넘었고 또 미국도 지금 100%가 넘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여기 OECD 국가 중에서 굉장히 국가 채무 비율이 낮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국가 채무를 늘려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지금 우리나라 경제를 포함해서 전 세계 경제가 어떻게 보면 동맥경화 현상입니다. 우리가 동맥경화라는 게 뭐죠? 동맥경화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혈관이 막혀서 피가 돌지 않아서 사람이 심장마비라든지 아니면은 뇌출혈로 사망하게 되면 그때는 스텐트 시술을 한다든지 아니면 긴급히 어떤 그 수술을 통해서 우리가 환자를 살리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은 지금 현재 이제 한계치에 도달했다고 봅니다. 만약에 지금처럼 계속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어떤 생활방역 체제로 가서 사람들의 이동이나 이런 것들이 제한이 된다면 이제는 중소상인부터 시작해서 아니면 또 예를 들어서 일용직 또 예를 들어서 비정규직 이런 사람들부터 무너지게 되면 이게 이제 소비의 위축뿐만이 아니라 이게 다른 영역까지 미치게 돼서 경제 전체의 악순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결국은 돈이 돌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재난기본소득을 우리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푸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도 조금 좀 선거 전에 풀었으면 훨씬 좀 나을 뻔했는데 지금이라도 일단 금액은 만족스럽지 않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1인당 최소 50만원 내지는 100만원 정도는 풀어서 우리가 사회에 이렇게 돌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가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쉽게도 지금 그 우리나라에서 그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이런 그 채무 비율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기획재정부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국에서 이렇게 공부해온 신자유주의파들이 많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서는 우리가 국가 채무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가지고 있고 특히 이 사람들이 국가 채무를 늘려야 된다고 생각할 때는 어떤 때냐면 예를 들어서 배우가 망한다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한보그룹이 망한다든지 아니면 최근에 어떤 그 대기업이 예를 들어서 문제가 돼서 산업은행에서 국채를 발행하는 이런 것들에는 이 사람들은 굉장히 후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람들은 국가 채무는 결국은 대기업이나 재벌그룹이 망하기 전에 국가에서 수요를 해서 도와주는 것은 굉장히 이 사람들은 긍정적이지만 이번처럼 재난기본소득처럼 해서 어떤 중소상인이나 일반 그 서민을 위해서 발급하는 것은 이 사람들은 굉장히 부정적이죠. 그 이유는 뭐냐면 이분들의 어떤 그 사고가 신자유주의의 특징이 뭐냐면 결국은 친재벌 그 다음에 기업 중심의 어떤 사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뭐 제 정치 성향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이런 그 비상사태에서는 좀 기획재정부도 어떤 그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발급한 어떤 국채 규모는 지금 일본이나 미국 이런 나라들이 발급한 국채 규모의 10분의 1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매스컴에서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최근에 우리나라 국채의 어떤 그 수익률이 굉장히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채의 어떤 금리가 굉장히 올라갔다는 얘기는 그만큼 우리나라의 어떤 국가 신용도가 높다는 얘기거든요. 그만큼 앞으로도 추가 경쟁을 통해서 좀 앞으로도 더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이번 시간에 1교시에는 제가
많은 전문성은 없지만 첫 시간으로서 우리가 코비드19가 무엇이고 그동안에 어떤 우리한테 충격을 주었고 어떤 패러다임이 있었으며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어떤 최근에 어떤 기본소득을 위해서 추가 경쟁을 위해서 기본소득을 위해서 우리가 했던 채무의 증가는 어떤 정도인지 그런 현황을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어서 이 코비드19로 인한 우리가 사회적 변화, 모든 환경의 변화, 포스트 코로나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